안녕하십니까, 소마시네마입니다. 2026년 세 번째 리뷰 페라리를 오늘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작품을 일단은 좀 사실 전 자동차엔 별 관심이 없고요. 근데 감독의 이름을 보고 저는 선택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아이없게도 이 영화는 그 CGV 계열에서는 4DX에서 주로 상영을 많이 해가지고 사실 전기 영화이긴 한데 뭐 자동차 경주 장면이 많이 나오긴 하니까 4DX 상영을 한 것 같습니다. 페라리는 이제 그, 그 유명한 그 자동차 브랜드 페라리, 그 페라리의 창업이죠, 파운더 엔초 페라리의 그 1957년을 다루고 있는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시점상 1957년 한 해만을 다루고 있는 영화예요. 이 사람의 일종의 강박과 일종의 비극 뭐 이런 이야기들 드라마가 있는 해입니다. 아담 드라이버가 키가 상당히 크고 실제 엔초 페라리도 1987 정도의 상당히 장신이었다고 해요. 뭐 외모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뭐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엔초 페라리는 이탈리아인인데 아담 드라이버가 이탈리아인을 연기를 했기 때문에 뭐 이 서구 평단 쪽에서는 좀 불만이 있습니다만, 뭐 연기를 잘하는 것만큼은 물론 영어 연기를 하는 거지만 뭐 인정할 수 있습니다. 액센트나 이런 문제는 좀 많이 삼더라고요. 제가 이탈리아인은 아니라서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엔초 페라리의 일생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페라리의 홈페이지에 가면 1957년도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 밀레 미그리아라고 하는 그 내구성 레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몇 번 며칠 동안 달리는 그 자동차 경주가 있었는데 이게 이 1957년 사건도 한 주요 원인이 돼가지고 한 상당히 많이 동안 중단이 되었고 지금은 클래식카 레이싱 형태로 그냥 그 전통을 살리는 정도 안전하게 하는 레이스 정도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마지막 윌렘 미그리아의 가 열렸던 해라고 합니다. 그리고 타르피라고 하는 당시에 페라리 소속의 레이서가 우승을 한 걸로 역사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실제 당시에 밀레 미그리아의 그 당시의 경주 장면의 일종의 이제 그 세팅 장면이고요. 요것은 아마 영화 속에서 표현되어 있는 뭐 정확하게 밀레 미그리아인지 모르겠고요. 어쨌든 경주 장면의 당시를 재현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요건 당시 사진이라고 위키피디아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단은 이 영화를 보려면 이해를 하려면 이 마이클 만이라고 하는 감독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마이클 만의 가장 대표작은 이제 영화 팬들, 올드 팬들이라면 히트를 빼놓을 수가 없죠. 최고의 걸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남성 갱스터물에 있어서 진짜 명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그 남성성을 어찌하지 못하는 남자들에 대한 되게 집요한 탐구 이런 게 이제 이 마이클 만 감독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총기라든가 묘사의 디테일 이런 면에서 굉장히 뛰어난 연출자로 유명한 헐리우드의 이제 일종의 거장 장인 중에 한 명이죠. 이 사람의 대표작으로는 이제 비정의 거리라고 하는 시프라고 해서 제임스 카이 나왔던 영화가 있고요. 뭐 물론 TV 쪽에서도 많이 활동을 한 분입니다만 국내에서는 라스트 모이칸도 상당히 좀 흥행을 했었던 작품입니다. 다니엘 데이 루이스가 나온 영화고요. 그 다음에 더 인사이더 알파치노가 나왔던 작품이고 알리 이제 그 무함머드 알리의 생애를 다룬 작품이고 윌 스미스가 연기를 잘하는 걸 증명한 작품이죠. 콜레트럴의 이제 그 킬러 역할로 나왔던 이 톰 크루즈도 상당히 주목받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의 영화, 그 남성성의 탐구. 그러니까 이 사람의 영화 속에는 거의 여성 캐릭터가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 되기 사실 좀 어렵죠. 이 그 어떻게 보면 삐뚤어진 남성성에 대한 정말 집요한 탐구를 보이는 감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이고요. 그 집착과 욕망 이런 것들을 아주 잘 표현하는 감독이죠. 마이미 바이스, 퍼블릭 에너미, 그 다음에 이제 실패자로 갔은 블랙햇까지 이제 찍고 오랜만에 이제 페라리로 돌아왔습니다. 이 영화도 흥행에 성공한 작품은 아닌데 평단의 평가는 72%, 73%요 로튼 토마토. 그 다음에 요거 그 국내 평단의 경우에는 6개에서 별 3개에서 4개까지 줬으니까 상당히 이 마이클 만의 연출력의 만큼은 일단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가 근데 성공하기 어려운 게 상당히 좀 복잡한 형태의 그러니까 이제 페라리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되게 집요하게 탐구하고 있는 영화예요. 이 영화가 탄생하게 된 배경에는 아무래도
이 포드 대 페라리, 포드 V 페라리의 성공이 있었겠죠. 제임스 맨골드의 영화였고요. 맷 데이먼과 크리스찬 벨이 상당히 매력적인 캐릭터고 등장했고, 이 포드와 경쟁을 벌였던 그 회사가 페라리였고, 뭐 페라리도 만들어지고 람보르기니도 전기화가 만들어졌으니까요. 뭐 그 여파가 있었다고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 영화는 그 포드 V 페라리랑은 달리 아까 말씀드렸던 엔초 페라리라고 하는 이 인물에 되게 집중하고 있는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마이클만 영화 중 가장 강력한 캐릭터라고 되는 여성 캐릭터라고 얘기되는 라우라 페라리 역할의 페넬로페 크루즈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엔초 페라리는 리나 라르디라고 하는 이제 그 일종의 그 뭐라고 합니까? 그 연인이 있었죠. 그 셰일린 우들리가 연기를 하고 있는 이 두 여성이 이제 엔초 페라리가 연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의 첫 장면은 이제 그 이 아담 드라이버가 그 당시 필립 릴 속에서 레이싱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엔초 페라리가 원래는 이제 그 20세기 초반에 상당히 유명했던 그 레이서였죠. 그 레이서로서 이 그 알파 로메오에서 쫓겨나게 되는 알파 로메오와의 이해관계를 엮이게 되면서 다시 만들었던 팀 민 페라리라고 하는 팀, 뭐 정확하게 SF의 약자를 쓰는 그 스쿠데리아 페라리라고 하는 레이싱 팀이 29년도에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게 이제 알파 로메오 소속으로 활동을 하다가 지금 이제 그 팀이 이제 다시 알파 로메오라고 하는 그 메이커하고 갈라서게 되면서 자신의 이름으로 47년도부터 뭐 그 전부터 이제 작업을 했습니다. 47년부터 페라리라고 하는 그 경주용 레이싱 팀의 활약을 위한 그런 메이커로서 경주를 하기 위한 자동차를 만들면서 이제 이름이 유명해진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담 드라이버 왼쪽 페라리고, 그 다음에 패트릭 댐시가 연기하는 인물이 이제 그 타르피라고 해서 당시에 이제 우승자 밀레 미그라에서 우승했던 그 이제 노장 레이서고요. 그 다음에 가브리엘 레오네라고 하는 이제 알폰소 데 포르타고는 비극적 운명을 맞이한 레이서입니다. 이 57년도의 사건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은 뭐 저도 이 영화를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만, 뭐 페라리가 겪었던 상당히 큰 사고가 있었죠. 자, 어쨌든 이 영화의 시작점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영화의 시작은 그 아까 얘기했던 뉴스 릴 같은 장면에 이제 그 필립 릴이 나오고 레이서였던 그 엔초 페라리의 모습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현재 컬러화 장면이 시작되면서 엔초 페라리는 그 시골의 어떤 외곽 지역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자기의 이제 원래 그 살고 있는 집을 향해서 가죠. 근데 이제 말하자면 이 엔초 페라리는 바람을 피고 있었던 거고요. 그 바람 나중에 나오게 됩니다만, 아까 이게 말씀드렸던 이 셰일린 우들리, 리나 라르디 영화의 초반에는 크게 보여지진 않아요. 리나 라르디의 집에서 자신의 아이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 리나 라르디의 집에서 나와서 라우라 페라리가 있는 자기 본집을 향해서 가고 있는 장면이 이제 나오죠. 그러니까 되게 아이가 깨지 말라고 시동도 안 걸고 자동차 출발한 다음에 조용히 자기 집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 이제 나옵니다. 그 사이에 상대 팀인 마세라티, 영화에는 마세라티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에스턴 마틴 같은 당시에 자동차 레이싱의 진심이었던 메이커들이 나오고, 그 여기서는 이제 주로 라이벌로는 마세라티가 등장하는데, 마세라티 팀의 레이서가 이 영입되었고, 그가 이제 이 레이싱 트랙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제 오고 있다는 소식을 계속 엔초 페라리에게 연락을 하게 되는데, 엔초 페라리가 집에 없기 때문에, 당시 핸드폰 없으니까 당시 50년대니까요. 57년도가 배경이기 때문에 이 라우라가 되게 화가 나 있어요. 그러니까 라우라는 일종의 영화에서 이 두 여성이라고 하는 게 되게 다른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라우라 페라리는 일종의 그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요. 리나 라르디는 이 엔초 페라리가 사실은 이제 그 자신이 사랑하던 아들을 잃어요. 그 아들이 디노라고 하는 이제 애칭을 가지고 있는 알프레도 페라리가 그 젊어서 병 때문에 이제 죽게 되는데, 그 아들에 대한 집착을 상당히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리나 라르디를 어떻게 보면 여성으로서, 어머니, 자신의 아내로서, 또 자신의 아들의 어머니로서 사랑하는 거죠. 라우라 페라리는 역설적으로 아들을 잃었죠. 아들을 잃게 되고, 영화의 이제 그 루틴을 보면 앞부분에 이제 이 엔초 페라리의 세계를 갖다 보여주는데,
라우라 페라리는 이쪽 사업적 파트너로서의 역할로 사랑받습니다. 그러니까 엔초 페라리는 그 다른 의미로서 이 두 여성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어요. 영화 속에 보면. 물론 그가 이 사람이 엔초 페라리가 정말 사랑하는 거는 영화의 장면에도 나오지만 이 레이싱의 세계입니다. 엔초 페라리라고 하는 인물은. 그러니까 이 영화에는 여러 번 언급되지만 페라리는 당시에 57년도에 1년에 차를 100대도 안 만드는 회사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경영 악화로 인해 가지고 위기를 맞았던 해가 57년도이고요. 그래서 그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주문량을 늘려야 되고, 주문량을 늘리려면 우승을 해야 주문량을 늘릴 수 있어요. 그래서 1년에 400대 정도를 만드는 게 목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영화에 이제 지금 이 대저택에 살고 있는 라우라 페넬로페 크루즈가 아주 명연기를 펼치는데, 이 인물이 살고 있는데 일종의 약속을 한 거죠. 엔초 페라리가 바람을 펴도 좋은데,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랑을 아내니까 자기를 사랑해야 되고 이제 바람을 일시로 피는 거, 옛날 마인드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아침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제 엔초 페라리가 들어오지 않은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라우라는 굉장히 화가 나 있고, 이분은 이제 시엄마입니다. 시엄마는 아들 편을 무조건 들고 있는 뭐 그런 여성이고, 라우라에겐 좀 적대적인 인물입니다. 그 영화의 시작점이 되면 계속 새로 마세라티의 새로운 유명 레이서가 들어왔다는 얘기를 갖다가 계속 연락이 오고, 라우라는 그 상황을 침착하게 대응하긴 하지만 엔초 페라리는 되게 화를 내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엔초 페라리가 들어와서 그 사람에게 총을 쏘는 장면으로 영화의 이제 시퀀스가 마무리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강렬한 캐릭터죠. 그러니까 이 라우라의 그런 존재감, 이 영화의 또 되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계속 몰두하고 있는 장면. 그러니까 일상을 살고 있어요. 일상을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냐면, 영화에서 이 가족 무덤이 있습니다. 가족 묘 있죠. 뭐 서양 영화의 부잣집 보면 이제 일종의 그 안에 벽실이 있고, 안에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면 하나의 집처럼 되어 있고, 거기 이제 가족들이 모셔져 있는데, 자기 아들이 사망했기 때문에 그 아들에게 헌화를 하러 가는 장면으로 이제 또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부가 한판 부부싸움을 크게 한 다음에, 남편은 남편대로, 페라리대로, 라우라는 라우라대로 각자 아들을 만나러 가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그 장면에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 것, 그리고 그것이 일종의 이 가족의 좀 독특한 개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영화는 어떤 장면을 선택했냐면, 이제 그동안 마이클 만 영화에서 나왔던 남자들의 세계의, 당시에 이제 옛날 구식 남자죠. 구식 남자의 세계를 살아가는 페라리의 모습을 기가 막히게 설명해내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페라리가 얼마나 이제 이 레이싱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얼마나 열광하는 사람이라는 거는, 이 사람이 거의 영화 중반부 이후가 넘어가서 그들의 팀원을 소개할 때에, 그리고 그 레이싱에 대해서 코칭을 내릴 때의 그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가장 강박은 자신의 대를 이을, 자신의 일종의 가훈이죠. 그 레이싱의 세계를 이어갈 아들의 존재가 상당히 크죠. 그 아들의 부재가 이 페라리의 일종의 강박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지금 보여지고 있는 이 인물은 실제 엔초 페라리의 현재를 이끌고 있는, 부회장을 하고 있는 아들이죠. 피에르 페라리인데,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의 페라리란 이름은 라우라의 요구에 의해서 페라리라는 이 성을 닿는 것을 라우라의 사후에 이루어지게 되는 일이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요 세계 영화의 시작 장면에서 자신의 아들에게 헌화를 하는 장면은 영화의 후반부에 대꾸를 이루게 되는데, 그 대꾸는 이 피에르를 갖다가 다시 자신의 가족묘에 데리고 가는 모습으로 이제 영화의 대꾸를 이루죠. 페라리의 이제 세계는 결국 이제 이 레이싱으로 점철되어 있는 세계예요. 그래서 이 페라리라고 하는 인물은 이 장면에서도 보면
이 영화에는 그 영화 시작과 함께 이 영화 아까 그 이 지금 가죽 잠바 자켓을 입은 스페인 출신의 레이서 네, 네 데포르타고라고 하는 인물이 있죠. 알폰소 데파르타고 이 포르타고가 와서 자기를 어필하게 되는데 영화의 한 장면에서 이제 데포르타고가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오죠. 이 페라리를 찾아옵니다. 근데 이제 티오가 다 차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티오가 차서 그 있는 사가에서 구인을 할 때 바로 이제 사고가 나버립니다. 사고가 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팀원 자리가 나버리게 되고 바로 이제 준비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장면은 사실은 이제 이 실제로 역사적으로 알프레도 데포르타고가 또 그 사고가 나기 때문에 일종의 예고죠. 그러니까 사고 난 사람의 자리를 채운 알프레도 데포르타고 역시도 영화의 후반부에는 사고를 또 겪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양자가 이 또 대꾸를 이루고 있는 좀 되게 뭐 비극적 운명의 좀 예고라고 할까요? 만나카레나 식으로 뭐 영화의 안전 초반부는 아닙니다만 뭐 그런 식으로 나와 있는 대꾸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이 영화는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화가 피드백도 많고 영화의 공간을 이제 이 지금 이 페라리는 자신의 그 레이싱 팀의 레이싱의 세계와 가족의 세계, 그 가족의 세계는 또 분절되어 있죠. 라우라가 있는 본가와 그 다음에 이제 이 쉐일리 우들리 리나가 있는 리나타리가 있는 일종의 자신의 이제 그 진짜 사랑하고 있는 뭐 가족이 이제 나름의 가족의 세계 양자가 있는 거예요. 물론 뭐 본처가 라우라니까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서 있고 그러니까 이 장면도 사실은 이제 이 엔초 페라리를 되게 있는 장면인데 실제로 알폰소 프로타고는 그 여배우를 사귀고 있어서 그것이 화제가 됐었고요. 이 옆에 있는 인물이요. 근데 이 여성이 등장을 하자 이 여성을 못 들어오게 막 레이싱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하고 있다가 그다음에 이제 그 기자들의 화제가 이 여배우에게 이제 꽂히게 되니까 이 여배우를 갖다가 이제 일종의 강제로 끌어가지고 사진을 찍는 장면 같은 게 나와요. 실제로 이 바람을 피고 있는 페라리지만 페라리가 정말 사랑하는 거는 영화 속에서 되게 기호적으로 몰두하고 있는 세계는 자기의 일의 세계 그리고 이 레이싱의 세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라리는 거의 영화 속에서 실제로 되게 까칠했다고 그러죠. 안초 페라리의 경우에는. 근데 영화 속에서 보면 이 자신의 팀원들과의 되게 회식 장면에서 되게 웃는 장면이 한 번 나오거든요. 애덤 드라이버가. 이 애덤 드라이버의 연기 역시도 이 되게 엔초 페라리의 까칠한 성격을 잘 묘사하면서 그 안에 이제 일종의 그 감정을 담는 그런데 일종의 그 디렉팅이 잘 되어 있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시대적 분위기의 형성 이런 것들도 잘 묘사되고 있는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영화는 촬영 장면들이 되게 인상적으로 사용되는데 영화에서 레이싱 장면들은 뭐 꽤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만 실제 페라리가 그 감정이입을 해서 승부의 세계를 묘사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그 레이싱 자체가 지내고 있는 그 상황들과 긴장감들을 주로 다루고 있고 그 긴장의 세계에 매달려서 사는 게 이제 이 페라리라고 하는 인물이죠. 이 사람은 물론 경영자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는 촬영도 되게 그 유명한 감독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인물을 가지고 이제 들고 찍기 핸드헬드 형식으로 상당히 되게 익스트림 클로즈 샵을 그 익스트림 클로즈업을 되게 많이 써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인물 감정이 되게 무뚝뚝한 페라리의 표정입니다만 그가 이렇게 질주해 나가는 동선의 장면들을 갖다가 이렇게 쭉 따라가거나 그러니까 그 평면을 잡지 않죠. 되게 입체적으로 잡아내면서 이 사람의 그런 좀 그 특성들을 잘 묘사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좀 촬영이 되게 인상적이었고요. 사운드의 활용 같은 것들도 되게 기술적으로 뛰어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인상적으로 남는 작품입니다. 네. 촬영 감독인 분도 그래서 촬영을 되게 멋있게 찍었다라는 건 저같이 문외한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되게 동적이고 인상적인 촬영을
보여주는데 이 감독이 에릭 이름이 어렵네요. 에릭 메서러 슈미트이라는 감독인데 이 사람은 저기죠 미국 출신 감독이죠. 요 양반은 맹크라는 영화, 그다음에 페라리, 더 킬러, 그다음에 이제 저기 뭐야 그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는 데이비드 핀처의 그 두 작품 맹크와 킬러의 감독을 했던 사람입니다. 뭐 앤트맨에도 참여를 했고요. 그래서 되게 인상적인 촬영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요 레이싱의 장면들과 그 드라마의 장면들이 왔다 갔다. 그러니까 이제 이 페라리라고 하는 인물이 강박적으로 회사의 존립의 위기 상황이 몰려 있는 상황들이고, 그 속에서도 그 두 여성들 사이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되게 총체적 난국이죠. 이 여성들 사이에서도 그런 그 갈팡질팡하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이 사람도 어떻게 보면 갈팡질팡하지만 되게 단호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이 뚜렷하게 있어요. 그래서 뭐 그냥 그 인정합니다. 바람 피인 거, 너 네 자식이야? 그러면 뭐 네, 그 맞다고 이렇게 전화상으로 얘기를 해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거든요. 되게 그래도 인상적인 장면 중에도 이 둘이 결정권을 갖고 타협을 해 비즈니스 관계라고 하는 보여주는 장면이 나와요. 라우라랑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결정권을 갖게 돼서 너의 권리를 넘겨주면 대신 이제 수표를 써줄 테니까 이 투자를 받게 되면 네가 우리가 이 승부에서 페라리라고 하는 이 밀렌 미그라라고 하는 경기에 나가서 우승을 하게 되고 난 다음에는 돈이 투자를 받을 테니까 그러면 이제 수표를 써라라고 하면서 되고 이제 그 둘이 거래를 하거든요. 그 거래를 하는 장면에서 라우라랑 사랑을 나누는 장면으로 이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라우라와 이 엔초 페라리와의 관계는 일종의 부부 관계는 하지만 이 둘을 이어주고 있는 그 아들의 존재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영화에서는 전투적으로 라우라가 나도 이 자신의 이제 그 혼외자가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면서 나도 아들을 낳았는데 왜 걔를 죽게 만들었냐라면서 페라리를 비난하는 비이성적으로 화를 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둘을 이어주는 관계가 그 아들의 존재였고 그 장면의 모습이 이제 바로 뭐 이런 장면이었죠. 그러니까 이 회상 장면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행복했던 시절 엔초 페라리의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 아들을 잃게 되면서 이 둘의 관계도 이제 끊어지게 된 거죠. 되게 마초적 관계죠. 그래서 이 셰일린 우들리의 경우도 이제 묻는 건데 이 자신이 낳은 아들이 어느덧 10살이 됐고 이 10살이 돼서 이제 그 일종의 종교 행사를 치러야 되는데 그때 성을 과연 뭐로 말할 거냐? 엄마의 성을 따르게 할 거냐? 아니면 페라리 당신의 이름을 따게 할 거냐? 이것을 요구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인데 라우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방대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뭐 이러면서 갈등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팀원들 사이에 지금 요 웃는 장면이 그 어떻게 예고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캡처를 한 건데 거의 페라리가 영화 내내 러닝타임 중에서 유일하게 거의 웃는 장면은 아마 이 장면인 것 같습니다. 페라리는 그 영화의 거의 후반부에 가면 그 모든 문제 해결은 이제 레이시 당시의 상황이 그랬나 봐요. 이 마세라티 팀과 계속 견제를 했고 이 전 레이싱에서 마세라티 팀이 우승을 하면서 마세라티 팀이 이제 당시에 이제 트렌드죠. 우승을 하면 부유한 자동차를 수집하는 사람들로부터 이제 주문이 들어오면 주문 제작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영화에 이제 그런 상황들이 나오는데 후세인 왕이라고 하는 왕이 이제 이 페라리에 주문을 해서 그 배달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레이싱이 판매로 이어지는 상황이고 페라리는 망하지 않기 위해서 이것들을 형성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이 관계들 이 영화 속에서 페라리의 이제 좀 연인이 되는 이 리나라고 하는 인물도 라우라가 없었을 때 그 전후에 이 공장들이 부서지고 그것들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이제 연인 관계를 맺게 되었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그러면 부분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영화는 결과적으로 이 과거의 20세기의 남자들이 살아가는 법에 대한 그 이런 마초 시대 이 마초의 인물들을 대표할 수 있는 엔초 페라리 되게 하나밖에 모르는 남자 외골수에 미련한 남자죠. 그러니까 미안하단 말 할 수 없고 그냥 목적을 이루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그게 늘 마음대로 되진 않죠. 이 페라리가 맞이하는 현실이 지금 요 인물은 이제 그 영화 속에서 피아트의 회장입니다. 그러니까 포드에게 지분을 넘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피아트의 회장이 전화를 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거 그거는 아무래도 영화의 포드 V 페라리라고 하는 영화에서는 포드가 이제 페라리를 인수하려고 하는 장면이 나왔으니까 그 장면에 이제 좀 댓글로 이룬 장면인 것 같고, 그러면서 영화의 이제 후반부는 미글에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그러니까 우승 장면이 나오죠. 우승 장면이 이게 실제로 우승했으니까 우승 장면이 나오지만, 한편으로 이 페라리에게는 57년도에 굉장한 비극도 벌어져요. 그 페라리가 이 그 미끄러지게 되면서 자동차 차체가 전복되면서 이 밀레 미글리아가 없어지게 된 계기가 되었던 9명이나 사망되는 사건으로 밀레 밀리아죠. 밀레 밀리아가 되면서 이런 거대한 사고가 나는 장면이 또 되게 참혹하게 재현이 됩니다. 영화 속에서. 그러니까 마이클만은 그걸 묘사하는 데 있어서 인정사정 없이 그 비극적 현장을 갖다가 또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상황들을 넘기면서 뭐 어쨌든 간에 이제 그 법적 책임, 그 자신의 차체 조사를 통해서 이제 피아트의 지접촉 책임이, 그러니까 이 페라리의 지접촉 책임이 없다는 사실들이 밝혀졌다고 하고, 그 속에서 이제 페라리가 극적으로 살아남는 뭐 영화의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그 영화적 위기들, 자신의 그 혼외자를 갖다가 자신의 이제 그 가족의 묘에 데리고 오는 장면을 통해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통해서 이 페라리라고 하는 영화의 전체적인 서사가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영화는 맨 첫 장면 앞부분에서 잃어버린 아들에게 헌화하는 엔초 페라리의 모습이고, 이제는 그 아들을 대체할 수 있는 혼외자에게 이제 자신의 가족의 지위를 부여하게 되면서 영화가 마무리된다고 할 수 있겠죠. 이 마이클만의 영화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되게 집요하게 그 말 없는 남자들의 세계를 탐험하는데 되게 특화된 감독이라고 할 수 있죠. 엔초 페라리도 영화 속에서 많은 말들을 하진 않아요. 물론 라우라랑 뭐 얘기를 해야 되고 사업을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자기의 그 좀 그런 감정적인 측면, 이 사람에게 그 묵묵한 표정 외에는 뭘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하면 싸움이죠. 경쟁과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 이라고 하는 되게 고전적인 타입의 마초로서의 삶을 보여주는 영화가 페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그런 좀 남성성의 이 탐구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자면, 페라리라고 하는 영화도 역시 마이클만이란 거장에게 너무 잘 어울리는 영화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영화의 구성적인 측면이 좀 상업적으로 익숙한 영화는 아닙니다. 포드 V 페라리라고 하는 영화를 생각을 해보면, 포드 V 페라리는 일종의 극적 드라마죠. 그리고 한 사람의 그 실존 인물들에 대한 존경심과 함께 그 다음에 되게 극적인 승리를 다루고 있는 영화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페라리의 경우에는 승리와 그것이 혼재되어 있죠. 승리와 거대한 참혹한 실패가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배치된 그 큰 사고의 장면으로 대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라리라고 하는 영화는 좀 더 복합적이고 좀 더 많은 이 생각, 뭐 무슨 합리적 판단이라기보다는 이 페라리라고 하는 인물과 그가 살았던 세계에 대한 되게 집요한 탐구가 담겨져 있는 꽤 잘 만들어진 마이클만의 후기작이라고 말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작이었던 블랙캣이 뭔가 좀 이도저도 아닌 영화라면, 오히려 페라리는 좀 더 임팩트 있는 전기 영화로서 만들어졌고, 제작비도 상당히 많이 든 영화예요. 거의 드라마 장르에 가까운 영화인데, 제가 4DX에서 봤습니다만 뭐 그 효과는 괜찮은 편이긴 합니다만, 영화 자체가 사실은 뭐 스피드 레이싱 자체를 집중하고 있는 영화는 아니기 때문에, 페라리라고 하는 인물, 그렇다고 해서 뭐 그 레이싱 장면이 비중이 없는 건 아니지만 시각적인 재미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전체적인 그 드라마의 비중이 더 높은 영화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 영화이기 때문에 좀 페라리는 좀 그런 점에 주안점을 두고, 이 엔초 페라리의
그 심상은 무엇인가? 그리고 옛날 20세기의 남성들의 세계는 어떤 것인가? 그런데 좀 관심을 두고 보시면 좀 더 흥미롭게 감상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57년도에 시대상도 상당히 잘 재현했고요. 아마 이 영화의 그 서구 리뷰는 대부분 비판적인 인물들은 이 배우들이 그 영국계 배우들, 영국계 미국계 배우들, 그 뭐죠, 영국 배우, 그다음에 뭐 미국 배우, 그다음에 스페인 배우들이 주연 캐스팅이기 때문에 다 이탈리아를 연기하거든요. 그들의 이제 스펠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엉망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어쨌든 뭐 페라리가 조금 보고 리뷰를 늦었는데 좀 아쉽지만 한번 더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작품은 브룩 예이츠의 그 책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자, 일단은 이 정도로 뭐 넘기고 영화 리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번 나중에 또 한번 챙겨보시도록 하시죠. 페라리입니다. 이상.